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사진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이 지구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블루 마블이라는 영어 이름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푸른색을 띠는 구슬이라는 뜻이죠. 지구에 관한 많은 사진이 있었지만 이 블루 마블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사진기로 찍은 뭐 수도 없이 많은 사진들이 있을 텐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 사진이 바로 이 블루 마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폴로 17호가 달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그 우주호의 그 승무원들이 이 지구를 보고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그 이전에 찍은 사진들은 사실은 미국의 나사라는 미 항공우주국에서 공개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블루 마블을 처음으로 이제 공개를 하면서 많은 파장을 일으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지구라는 것은 이 우주를 항해하는 한 척의 배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승객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처음으로 이 사진을 통해서 느끼게 된 것이죠. 지구라는 배가 이 우주를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질문을 이 사진이 던져주었기 때문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 지구가 지금 어떤 현실에 있는가 하는 것을 많은 과학자들이 이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서 밝히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많은 손상이 돼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지구가 이 온전한 형태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질 연대기를 구분하는데 우리가 공룡이 살았던 시대도 있고 또 삼엽충이 살았던 시대도 있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지질 연대기를 구분하는데 지금은 우리 인간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빼고는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을 설명할 수가 없다 하는 것 때문에 인류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원래는 홀로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질학자들이 논의를 한 결과 지금은 이제 홀로세를 지나서 인간의 영향이 절대적인 그런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로서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지구가 엄청난 규모로 손상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인류세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과연 몇 개일까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몇 개의 지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지금 보시듯이 1960년대만 하더라도 제가 1960년대 초쯤에 태어났는데요. 그때쯤만 하더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지구는 지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자원과 에너지의 절반 정도만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구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정도가 지나서 1970년대가 돼서 이제야 우리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지구라는 것이 한 개, 그러니까 지구가 원래 하나 존재하는데 하나 정도만 사용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아주 위태로운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2000년대로부터 들어오면서부터는 우리가 지구 하나를 더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듯이 2021년 지금은 1.7개의 지구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지구는 단 하나뿐인데 우리가 어떻게 지구를 1.7개 하나하고도
거의 하나를 더 쓰고 있는 이 현실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살림살이를 할 때 이 수입이 부족하면 그 수입 내에서 살아보다가 안 되면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행으로 달려가서 우리가 부채를 얻어서 그 부채로 생활하기도 하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구가 하나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1.7개의 지구를 사용한다는 것은 0.7개에 해당하는 지구를 어딘가로부터 우리가 빌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부터, 누구에게로부터 빌려오고 있는 것인가?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 후세대로부터 빌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후세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구를 우리가 당겨서 지금 우리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우리 어린이들 세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세대들에게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후 변화 문제를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이제 많이 듣고 계실 텐데요. 기후 변화가 위기다. 그래서 최근에는 기후 변화라고 하지 않고 기후 위기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구의 역사 속에서는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전쟁의 위기도 있었고 또 핵전쟁의 위기까지 있었죠. 과거에는. 그렇지만 이 기후 위기는 다른 위기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이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기후 변화의 임계점이라는 것인데요. 임계점이라는 것은 어떤 문턱을 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턱을 넘기 전까지는 이 기후 변화라는 것이 대단히 천천히 발생하는 것처럼, 천천히 심각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은 지구본이 이 산 정상에서 아래쪽으로 굴러가듯이 점점 더 가속화된 형태로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파국적인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기후변화의 임계점,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1.5도씨 이상 올라가는 거, 이게 임계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가 기후변화를 막아야 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각 국가들이 지금 치열하게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급박하고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이 기후 위기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노력을 아마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불필요하게 자동차를 탄다든가 이런 것들을 줄이고 또 육식도 줄이고 이 채식을 하는 것이 기후 위기를 막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채식을 한다든가 또 집안에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력을 손실을 막기 위해서 대기 전력을 차단한다든가 이런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문제는 이 기후 변화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들의 노력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구 스스로 온난화를 더 증폭시키는 악순환의 고리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후 위기와 함께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우리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무생명들의 존재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된 것을 보면은 1970년대 이래 포유류와 조류, 어류, 양서 파충류와 같은 우리와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생물들이 68%나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질문을 해야죠. 이 생명체들이 사라지고 있다면
사라졌다면 우리 인간은 앞으로 안전할 것이냐? 우리는 계속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지구에서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바이러스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인간이 쌓아올린 문명 전체가 거의 중단될 정도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현대 문명이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그야말로 이 현대 문명이 얼마나 약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물론 일시적이었지만 작년 4월, 5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이동을 좀 제한하기도 하고, 뭐 유럽에서는 봉쇄 조치를 하기도 했죠.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연 환경, 자연 생태계는 더 살아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공기도 더 좋아지고 자취를 감췄던 많은 동물들이 도심을 활보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외신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었는데요. 인간이 멈추니까 자연이 살아났다라는 그 역설을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질문에 제가 이제 답을 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가 정말 강력한 위협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지금 링 위에서 우리 지구 공동체가 코로나19와 힘겹게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 링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훨씬 더 체급이 더 높은 기후 변화, 기후 위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우리가 막는다 하더라도 또 코로나19 자체가 기후 위기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를 막는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동양 사상, 우리 불교의 가르침을 포함해서 동양 사상과 서양의 가치관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동양의 가치관 속에서는 우리 인간과 자연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로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이 병들면 우리 스스로도 병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동양 철학 속에서, 동양의 종교 속에서는,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는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서양 철학은 다릅니다. 그래서 환경이라고 하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무엇이라는 이름으로 환경이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서양 학문 속에서도 지구라는 것과 우리의 건강이라는 것은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행성 건강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작물의 아연 성분이 감소하면서 그 농작물을 먹는 우리들의 건강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연이 부족하게 되면은 몸집이 줄어드는 외소증을 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앞으로 지금 이제 많은 생물들 속에서는 그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에게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구가 병들면 우리도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전에 우리 동양 철학은 알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서양에서도 그 문제를 다시 인식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비슷하게 들립니다만 에코와 에고 두 가지 말이 있는데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생각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에고에 가까운 그림인데요. 에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 인간이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무생명들의 지배자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복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태 그물망 속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에코라는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생명 그물망 속에서 인간과 다른 생명들은 같은 운명 속에서 서로 의존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자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산, 바다, 또 갯벌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기가 좋은데, 그게 이제 자연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자연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산과 바다, 갯벌 또 그 안에 깃들어 사는 많은 생명들이 맺고 있는 관계망, 이것이 자연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에코라는 개념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봤는데 그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이 지구에 살고 있다는 것조차도 우리가 잊고 사는 그런 현실, 그게 왜 발생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죠. 거울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거울을 바라보는 제 눈이 잘못된 것일까요? 영양등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분석을 해보면은 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 요소에 주목합니다. 하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경제 성장만을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기후위기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 현대 과학기술이 대단히 파괴적이기 때문에 이 기후위기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결국은 해법을 찾을 때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해법을 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가 문제라고 보는 사람들은 인구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경제 성장이 문제라고 보는 사람들은 경제 성장을 좀 조절해야 된다, 성장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의 질,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기술이 문제라고 보는 사람들은 기술을 좋은 기술이 발전하도록 그 기술 발전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이 인식의 장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심각하긴 하지만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의 허무주의라고 할까요? 나는 실천은 하고 싶지만 내가 실천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데, 이제 이런 생각.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술이 발전하면 이 문제는 다 해결될 텐데 내가 굳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실천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냉소주의입니다.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으로 이생망이라고 하죠. 이번 생은 어차피 망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살기도 힘든데 지구가 망하면 오히려 잘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냉소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기후 위기라는 도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문제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도 아마 이 욕망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가 아마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보다 우리 욕망이 커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30-40년을 한번 돌아보면은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했습니까? 좋은 기술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가
해결되기는커녕 왜 더 심각한 상황으로 왔을까요? 그것은 기술이 좋아진 측면이 있지만 그 속도보다 우리 욕망이 더 커지는 속도가 더 훨씬 빨랐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개인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실천과 함께 그 개인의 실천을 북돋을 수 있는 제도적인 거, 또 인프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어도 만약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중교통이 잘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불편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좀 적게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실천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은 제도적인 변화와 인프라의 변화, 이게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5가지 정도 한번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발상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기후 위기로부터 우리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실천이라는 것이 정말 힘들기만 한 것이다. 나를 정말 불편하게만 만든 것이다. 그러면 많은 대중들은 너무 힘든 그런 일들은 또 오랫동안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우리가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 스스로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 실천들은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방문해서 의사의 진료를 받으면 그 의사들이 주로 권하는 것들입니다. 자동차만 타지 말고 몸을 많이 움직이십시오. 자전거를 많이 타시고 많이 걸으시고 그래야 건강해지십니다. 의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고기 너무 많이 먹지 마십시오. 채식을 많이 하셔야 건강해집니다. 이것도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구를 살리는 것과 나 자신의 건강을 살리는 것,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건강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즐겁게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공유지의 비극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인데, 고속도로가 완전히 뭐 주차장으로 변해가지고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15시간, 17시간 뭐 이렇게 걸릴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벌어진 일일까요? 다 누구나 빨리 가기 위해서 또 편하게 가기 위해서 자동차를 몰고 도로로 나왔지만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근데 도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도로가 수용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동차들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자동차의 운행 속도는 자전거로 가는 것보다 더 느릴 수밖에 없는 쪽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이걸 이제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내 개인의 편리함과 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깨뜨릴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 기준을 변경하자. 우리가 바깥에서 음식을 사 먹을 때 가장 값싼 거, 가장 저렴한 게 뭐냐 하는 그 기준만 가지고 살아왔어요. 우리 산업화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 에너지 같은 경우도 가장 값싼 에너지인 석탄, 가장 위험한 에너지인 원자력, 이런 것들을 먼저 싸기 때문에 먼저 사용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가격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치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이 무엇이냐, 그리고 때로는 기념일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사 먹지 못했던 약간 좀 비싸더라도 좀 맛있는 음식을 좀 먹어보자, 이럴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을 가격에서 이제는 가치로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에코가 두 개의 에코가 있는데요. 하나는 영어로 이코노미의 에코, 그것은 경제를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이콜로지, 우리 생태의 에코가 있어요.
둘 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원래는 같은 어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이었는데 언젠가부터 경제와 환경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생태적으로 생활하고 생태적으로 사회를 운영하면 경제도 더 건강해지는 것이 원래는 맞습니다. 그것이 원래 본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생태를 생각하면 경제를 발목을 잡는다, 또 경제를 생각하면 환경을 파괴한다, 이렇게 바뀌어져 있죠. 근데 이것을 하나로 이제는 만들어야 됩니다. 생태적인 삶이 오히려 경제적으로도 건강한 삶이 되도록 우리 사회를 바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기후 위기를 말씀드릴 때마다 제가 이 사진을 많이 보여드리는데 쌀 한 톨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가, 이 쌀 한 톨의 무게를 실제로 저울에 재보기 위해서 제가 많은 노력을 해서 답을 얻어냈습니다. 쌀 한 톨을 저울에다 올려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컵에다가 쌀을 넣고 그 쌀 전체의 무게를 잰 다음에 하나하나 세는 거예요. 그 쌀이 몇 개나 되는지. 그래서 그 쌀 숫자로 나누면 그게 나오는데 0.016g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요, 이건 이제 수학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홍순관이라는 가수는 쌀 한 톨의 무게를 어떻게 노래했냐면은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 그리고 별빛까지도 이 쌀 한 톨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농부가 흘린 땀과 눈물 이런 것들도 이 나락 한 알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나락 한 알의 무게는 우주의 무게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다른 시각이죠. 0.016g으로 쌀 한 톨을 보는 시각과 우주의 무게로 쌀 한 톨의 무게를 느끼는 것, 이건 너무나 다른 시각인데 우리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또 공감하는 것, 이게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